안녕하세요. 저는 루리안싱이라고 합니다.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진출을 돕는 투자 자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 안에서만 활동해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세계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최근 한국 진출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왔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중국의 위상을 넘본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이제는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헛소리를 코웃음 치면서 대꾸했습니다. 한국, 고작 그런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대국이고 한국은 모든 걸 중국에서 베껴가려 애쓰는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우뚝 서고 있고 유럽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투자 확장을 통해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IRA를 발판 삼아 현지 공장을 공격적으로 지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합니다. 중국 내 일각에서조차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야 관세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게 뜻밖의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통탄스럽기도 하고 모멸감도 드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상부로부터 한국 진출 프로젝트를 기획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부에서는 한국에서 공장을 짓든 기업을 사들이든 어떻게든 한국 시장을 뚫고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기를 열어야 한다면서 제게 마치 원대한 사명을 주듯 프로젝트를 전담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전담 자문가에게는 막대한 인센티브도 따른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솔깃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늘 한국을 깔보면서 살아왔고 배터리나 전기차 기술도 결국 중국이 더 뛰어난데 대체 왜 저들은 한국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니 주위에서 온갖 뉴스 자료들을 쏟아내주더군요. 중국의 유명 매체들은 한국 BYD 딜러만 가동 소식, 한국이 중국 전기차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보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 기술이 최고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괜히 규제로 방해만 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잔뜩 뿌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조만 해서 미국이나 유럽 수출 시 관세 이익을 얻으려 한다라는 분석을 하더군요. 예전에 중국이라면 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며 넘겼겠지만 이제 중국도 국제 정세에 제약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기술 전쟁을 운운하며 중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서둘러 한국을 우회 루트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저는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전기차가 중국에서 데이트를 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 한국의 배터리 3사라 불리는 회사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전기차 부품 수주를 싹쓸이하고 미국 현지 공장도 빠르게 확충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내수 규모와 보조금 정책으로 큰 자국 브랜드를 키워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로 나가려면 미국 관세, 유럽 규제 등 온갖 벽이 가로막히니 우리는 더 이상 물량 공세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형국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뭔데? 어차피 중국에 비해 국토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고 경제 규모도 중국에 못 미치지 않는가. 게다가 대중국 의존이 큰 나라라더니 어떻게 우리를 넘보나. 저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 기업 사람들과 접촉할 때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고 배터리 기술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제 말에 한국인들은 대체로 웃으며 글쎄요. 시장 논리가 그리 단순한 건 아니랍니다 정도로만 대답했고 어쩐지 저를 무시하는 태도 같았습니다. 저도 속으로 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국 대기업 명함을 들고 있는 제가 갑이라고 여겨서인지 큰 소리를 쳤죠. 시간이 지나며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문화상품뿐 아니라 실제 제조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반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꽤 많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오히려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언론 기사에서 이 대목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중국제라고 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건 오래된 서방의 편견일 뿐이야. 그들은 그냥 중국이 커지는 게 싫어. 괜히 트집 잡는 거라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을 내세워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와 강력한 규제를 매기고 있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 생산 라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 임원들은 한국에 공장을 지어야 중국 배터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야 왜 한국이 필요한데? 라고 반문했지만 이미 임원들은 정부 관계자나 각종 로비스트들과 대화를 마쳤는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선택지가 없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임무는 한마디로 어떻게든 한국에서 신규 공장을 세우거나 기존 기업과 협업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하는 통로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매우 자존심이 상했지만 돈이 걸린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건너가 현지 실무자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솔직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한국 하면 몇몇 번화가나 관광지 빼고는 특별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막상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본 도시, 풍경과 인프라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청두도 대도시지만 저는 괜히 서울을 얕잡아 보려 애썼습니다. 그렇다 해도 베이징, 상하이에 비하면 이건 뭐 별거 아니지라고 속으로 중얼댔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러 가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미팅을 준비했고 저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건네며 배터리 부품 공급망부터 미국 수출 시 발생할 관세 문제, 그리고 현지 생산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중국이야말로 제조 대국이니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유럽 전기차 판매량 추세, 그리고 중국산 부품 의존율이 낮아야만 무역 규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근거 등을 아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 우리가 중국에서 이미 배터리 시장 1위 아니냐, 한국 업체들이야 겨우 국내에서나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실무자는 글쎄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통계를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브랜드는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라며 숱한 뉴스 기사와 연구 보고서를 첨부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해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유럽에서도 속속 공장을 세우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신용 리스크, 스파이 이슈, 정부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반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서방 세력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야. 한국은 결국 우리가 키워준 시장에서 덕을 보는 거라고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어떤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기술력 자체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는 중국 기술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도 얻는 거죠. 게다가 한국 배터리 기술도 이미 선두권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근래 중국 매체들조차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중국 제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자부심이 넘쳤지만 지금은 반도체부터 시작해 온갖 분야에서 중국이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도 규제 부담 때문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 상부도 그래서 저를 한국에 파견한 거겠죠. 한국에 바짝 엎드려서라도 뭔가 협력 라인을 만들어야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굽히고 들어가서 비위 맞추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중국이 최고다라는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기엔 이미 저를 여기에 보낸 윗선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한국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중국 언론에도 중국 배터리 기술이 우월하다라는 메시지를 인터뷰 형태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한국 측에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또 다른 이슈가 터졌습니다. 미국 포드가 중국의 CATL과 합작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미국 내 정치권 반발이 극심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놈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중국 기술을 빨아먹고 필요 없으면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를 부린다라며 분개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도 우리가 미국의 스파이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그로 인해 CATL 쪽에서 미국 진출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한국에겐 호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한국 언론은 중국이 투자 철회하면 한국이 북미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막대한 시장을 가져간다는 거지? 저는 부랴부랴 주변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국 업체들은 미국 내 수주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천조 원 규모의 배터리 시장에서 막대한 이득을 볼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건 만만치 않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대기업이 미국 내에서 발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의 그 빈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제게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한국을 존경하거나 수긍하게 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국은 한국보다 국력도 크고 기술도 많다. 다만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느라 편파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 우리를 가로막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을 놓고 한국의 한 업계 관계자와 토론을 벌이다가 저는 엄청난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국제 경제 전문 기사와 학계 논문들을 제게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세계 공장이자 거대한 내수 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을 이제 리스크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독재 정부와 결탁된 기업들의 불투명성, 그리고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서방과의 협력 체계도 견고합니다. 미국,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정치적인 모략일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자는 중요한 건 시장의 인식입니다. 소비자와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규제에 막히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끝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 반대죠. 그런 점에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저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참교육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중국이 직접 유럽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헝가리나 독일 등지에도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있다. 한국이야 유럽에서도 결국 우리 중국 기업만 못 따라올 거다. 저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자기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헝가리 공장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사실 헝가리 CATL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지만 굳이 한국인 상대에게 터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관계자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반중 정서와 환경 파괴 우려가 겹치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한 가운데 중국 공장이 헝가리에 큰 이득이 될지는 의문이라고도 하던데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할 말이 없어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헝가리 내부의 정치 싸움 때문이다. 중국 배터리 기술을 불신해서가 아니다. 결국 공장이 세워지면 중국이 유럽 시장을 싹쓸이하게 될 거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어쨌든 한국 기업도 이미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해 여러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한국 쪽이 낫다는 여론이 있나 보더군요라고 냉정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한국이 대체 뭔데 헝가리인들까지 한국을 선호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묻고 말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냐? 결국 중국만큼 대규모 투자도 못하고 물량도 적을 텐데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태연하게 단유강에서의 참사를 계기로 한국과 헝가리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 고용과 환경 규제 준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패 스캔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 부패 의혹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헝가리 내 여론이 곱지 않은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국인이라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인 루리안싱입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소국이 중국 대기업 자본을 거부한다면 그들도 손해가 막심할 거다. 결국 시간 지나면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걸요? 라는 답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협상 과정은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저는 한국 측 파트너사와 뭔가 명확한 협약을 맺어야 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쉽게 중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중국이 기술을 넘겨줄 것도 아니면서 그저 한국 공장, 간판만 빌려서 미국 수출 관세 이득을 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듯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인데 한국도 결국 이득 아니냐라며 포장하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알짜 정보를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미팅에선 한국 쪽 변호사가 만약 중국 측이 한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한다면 나중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공장이라고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구조를 매우 투명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중국 당국은 그런 면에서 불투명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꼬집더군요. 저는 내심 뼈 아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는 중국 정부와 별개로 움직인다. 단지 중국 민간 기업이라고 거짓말 비슷하게 변명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저희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은 다들 아는 일인데도 저는 잡아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받아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귀사가 중국 공산당 서열 높은 인사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구조라던데요. 뉴스에 다 나오던데요. 반박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한국 파트너사 인사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참으로 모욕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로 조금 술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주 써먹는 철수 전략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철수하거나 사업 진행 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잦은 겁니까? 예전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건 한국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들은 관련 뉴스 기사를 몇 개 더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저도 발끈해서 한국이 중국에서 돈 벌어간 건 왜 말 안 하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배불리고 나간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너희도 우리를 착취했으니 우리도 너희 나라에서 사업할 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되레 우리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면 공개 사과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불투명하고 사업 윤리나 법률 준수 면에서 허점이 많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순간 제가 할 말이 꼬였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은 중국의 짝퉁, 문제, 불투명한 재정, 무분별한 정부 개입 등 각종 부정적 이슈를 크게 보도해왔고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건 서방 언론이 중국을 흠집내려는 음모라고 우겨댔지만 그들은 별 설득력이 없다는 듯이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자신도 변명하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협상 자리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인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뭐랄까, 이들은 겉으론 공손하게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중국이 빌붙으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었달까. 저 역시 오기만 더 커졌습니다. 두고 봐라. 아무리 너희가 잘난 척해도 결국 중국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거야. 한국이 무슨 배터리 산업을 독점한다고 떠들어대도 우리 국력이 너희보다 월등한데 어련하겠냐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외신에서 독일 폭스바겐이나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가 중국 배터리 기업과도 손을 잡으면서 유럽 시장에 중국 배터리가 흘러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봐라. 결국 유럽도 우리 중국 기술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뒷부분에는 다만 유럽 현지에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고 공장 건설에 대한 반감이 커져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기사에서는 한국 업체들도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돌리고 있으며 이미 합작이나 공급망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니 예측이 어렵다 정도였지만 한국 언론은 이걸 또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서 언제든 강제 퇴출될 수 있으니
한국이 결국 장기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더군요.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무역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유럽, 미국, 동남아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이 모여서 각각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 제품이 최고라고 홍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형 부스 중앙에는 한국 업체들의 화려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들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안전성, 그리고 혁신 기술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에 몰려들어 배터리 성능과 수명,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해 질의응답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열광을 할 정도인가. 한편으로는 제 부스에는 상대적으로 발길이 뜸했습니다. 물론 CATL이나 BY 같은 이름값이 있는 대기업 부스는 나름대로 바이어들이 오가긴 했지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규제 때문에 선뜻 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바이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이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언제 어떤 정책을 내놓아 시장을 뒤흔들지 몰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높아도 한국산이나 일본산 제품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편견이고 중국 배터리야말로 세계 최고인데 라고 항변했습니다만 바이어는 알지만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군요라고만 답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그 전시회에서 제가 제대로 협상을 따낸 건 몇 건 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전시 마지막 날의 만찬까지 열며 바이어들과 친밀하게 네트워킹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거기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인들의 편파적인 뒷거래 때문이야. 그리고 서방 세계가 우리 중국을 혐오하는 탓이라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곧 제 커리어와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파트너사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과 진정으로 상생하고 싶다. 중국에선 저희에게도 많은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조금씩 이전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 공략 시 한국이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는 예전에 제가 큰소리치며 중국이 최고라고 떠벌렸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상생할 의도가 있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전부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거나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빼돌릴 위험은 없나요? 중국이 여태껏 비슷한 일을 여러 나라에서 해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라 억지로도 통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또다시 지지부진했고 저도 인내심이 바닥나서 툴툴거리고 돌아섰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야. 자기들도 중국 시장 덕을 봤으면서 라는 생각이 또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상황 보고를 하니 그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다들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데 자네가 그걸 제대로 못 해내면 어쩔 작정인가 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요구가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의심한다. 게다가 우리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이 점점 악화되는 게 문제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상부는 그게 다 자네 역할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 한국 정부와 업체를 설득하고 투자 조건을 이끌어내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절감하면서도 중국 내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배터리에 문을 닫고 있고 유럽도 반중 정서가 커져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동남아 여러 국가는 시장 규모가 작아 당장 큰 이득을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국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우회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을 쉽게 받아줄 리가 없다는 걸 저는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모든 걸 중국에서 베끼고 우리 것을 흡수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쪽은 이미 중국을 버리고 독자 노선을 가거나 미국과 더욱 끈끈하게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만 해도
한국은 이미 총수주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여러 완성차 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잇따라 따냈고 그 규모가 몇백조 원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지만 국내외 언론에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다 정치적 이득을 본 거야 라고 계속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소에서 배포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신뢰 문제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기엔 결국 중국이 고립되고 한국이 웃게 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 공장이 해외에 합작으로 세워지는 걸 꺼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라는 명목인데 정작 해외 국가들은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 이런 갈등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미국이나 유럽과 손잡고 차곡차곡 점유율을 넓혀가는 중이라니 저로서는 이보다 더한 분통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현지에서 만나본 젊은 한국인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이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전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두려워해 한국인들도 몸을 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결국엔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될 것이다. 한국이 장기적 승자가 될 것이라며 반응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너무 자만한다.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고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쏘아붙였지만 그들은 이미 세계 시장은 규모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다. 무역 환경이 달라졌고 결국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길게 논쟁하고 싶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그냥 나왔습니다. 대신 나중에 중국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녀석들이 건방지다. 한 수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인들도 그럼 당장 한국 쪽과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켜버려. 걔들이 더 손해볼 거다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한국 공장 설립 추진이고 이를 중단했다가는 제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릴 테니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한국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든 이 협상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한국인들은 저를 경계하고 특히 배터리 산업계에서도 중국 회사들과의 협력보다는 대체 소재나 미국, 유럽 투자 확대에 집중하려 듭니다. 저를 만나는 자리에서조차 예전에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젠 대놓고 투자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혹은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 등 아주 민감한 주제로 압박하더군요. 그들은 분명히 저희 중국 회사가 그저 한국의 이름만 빌려서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역이용해 저희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으려 하는 기색도 역력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당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우위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다 미국 탓이고 한국 탓이고 서방 언론 탓이다라고 분노해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관계자들과의 숱한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톱 클래스 수준이니 굳이 중국과 위험한 합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붙잡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한국 쪽은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가끔은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중국이 궁지에 몰린 걸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한국은 늘 중국을 베껴서 살아남은 나라다. 역사와 문화도 결국 중국이 원조인데 이제 와서 뒤집어 엎는 듯이 행세하는 꼴이라니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도 점점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싸서 위협적이긴 하다. 하지만 신뢰 문제 때문에 쉽게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소비자 조사를 발표했다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한국인들이 편견을 부리고 있고 정부도 중국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부품 하나라도 들여오면 규제라는 식의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든 한국 이름만 빌려 돈을 벌려는 중국 기업들을 걸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 언론들이 중국이 만약 헝가리나 독일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전에 EU 차원의 규제가 생기면 난항이 예상된다거나 미국도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기에 결국 한국이 북미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할 때마다 저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분풀이할 곳도 없습니다. 제 상부나 동료들도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이빨을 갈고 있으니까요. 점점 상황이 저를 조여오자 저는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길을 열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스타일대로라면 적당히 유착 관계를 만들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발각될 시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분노, 그리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정경유착 문제로 사회적 몸살을 앓다가 민감하게 이슈를 바라보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국도 부패가 없진 않을 텐데라고 비웃지만 그러다 걸리면 바로 사업이 끝장난다는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게다가 제가 최근 만난 한국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지 근로자들을 착취하거나 환경 문제를 방치한다면 곧바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특히나 한국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생각보다 강력하고 중국 자본에 대해 경계심이 큽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삼아 해외로 진출하려 해도 한국에서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헝가리에서의 대규모 시위도 떠올랐고 중국식 보따리 투자가 더 이상 세계 어디에서도 마냥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래도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다. 결국 다들 돈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굽실거릴 거다라고 자위하며 결코 한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규제가 심해지자 이제 미국 현지 건설보다는 한국에 공장을 세워 한국산 제품으로 관세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니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한국은 결국 우리 중국의 추종자일 뿐이라는 말을 외치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다시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귀사해서 기술 이전 부분을 확실히 하고 환경 및 안전 규정 준수, 현지인 고용 비율 등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투자위원회나 산업부를 통해 중국 자본 유치 허가 자체를 막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쪽에서 아예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경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을 줄이고 다른 동남아 국가로 돌리겠다. 한국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 셈이라고 으름장을 놔봤습니다. 그러자 한국 쪽 담당자는 이미 우리는 미국 IRA 혜택과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기에 굳이 중국 자본 없어도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절실하지는 않아요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고집스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우리가 크게 잘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철수해야 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은 부정과 자존심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이 뭔데 우릴 자꾸 거부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없으면 한국 따위는 곧 도태될 거야 라고 투덜대며 말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 언론도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다. 만약 중국이 진출 통로로 한국과 협조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과 유럽 공략은 멀어진다라는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괜히 더 울컥해. 한국이 뭘 잘났다고. 이건 모두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위적 상황이지. 한국의 능력 때문은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한국 쪽 인사들은 제게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늘 지네가 최고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빼가려고 하고 협력다운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화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죠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인 전문가가 회의 중에 제게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해온 건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도 자립 능력을 키웠고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히 보고 들어오려 한다면 착각이 심하신 겁니다. 라는 굴욕적인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 측에 공장 부지 빨리 제공하라. 조세 혜택 높이라.
자국 기업과 기술 협력은 중국이 주도하겠다 같은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쉽게 받아주지 않아 난항이 이어지고 미팅 때마다 망신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결국 중국을 흉내내는 나라일 뿐이다라고 우기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중국의 위대함만 믿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든 못하든 한국인들이 뭐라 비웃든 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언젠가는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마링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중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층이자 학벌 가문으로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과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어린 천재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중국이 곧 세계 최고다라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키워왔습니다. 제게 있어 아시아라는 단어는 중국과 거의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혹은 동남아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나라들은 저희 중국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이 훨씬 작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저 지리적으로 중국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일 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희가 한 수 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뒤따라오다가 중국 문화를 베껴가기 급급하다라고 믿었지요. 그런 저에게 프랑스로 유학 가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솔직히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한다면 중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양인들은 동양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저는 아니다. 사실상 아시아는 중국이 다 해먹는다라는 제 의견을 당당히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다 부모님과 친척들도 중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엘리트로서 유럽에서 빛을 발하고 오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그리하여 저는 프랑스의 명문 공과대학인 에콜 트랑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교정에 들어섰을 때 웅장한 석조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중국에도 훨씬 대규모 캠퍼스나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학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유럽 특유의 오래된 전통과 명예라는 것이 느껴지긴 하더군요. 저는 전자정보공학 분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현대 산업 분야인 만큼 유럽에 가서도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중국이 이런 기술들을 사실상 다 앞서가고 있는데 굳이 유럽이 배울 만한 게 있을까 하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제가 곧 중국의 미래이자 아시아를 통째로 대표하는 인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수업 첫날부터 제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프랑스인 친구들뿐 아니라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기술 관련 뉴스를 나누는데 자꾸 한국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는 겁니다. 누군가 최근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가장 믿음이 간다고 말하거나 다른 이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가전은 한국에서 사야 고장이 안 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들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 아닐까라고 생각할 줄 알았기에 그런 칭찬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들리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 다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야. 애초에 한국이란 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만한 역량은 부족하고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저렴하게 베껴서 조금씩 뜯어고친 다음에 마케팅을 잘하는 거지. 너희가 진짜 중국산 하이엔드 제품을 써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했지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몇몇은 그런가?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유럽인들은 중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뛰어난지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구체적인 사용 후기들이 오가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떤 스페인 출신 친구가 내가 예전에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책 단말기를 샀는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한 번 쓰고 방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독일인 학생은 중국 브랜드 휴대전화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몇 달 만에 발열 문제가 심각해져서 결국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비해 한국제 스마트폰은 잘 고장나지 않고
서비스 센터도 곳곳에 있어서 편하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중국에는 값싸고 질 낮은 제품도 많지만 고급 라인도 분명 존재한다. 유럽인들이 모르고 싸구려만 사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다 한국이 실제로는 중국 기술을 모조리 베끼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한국 기업은 사실상 중국 자료를 약간만 수정해서 독자적인 혁신처럼 포장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몇몇은 베낀다는 말은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어떤 이탈리아 친구는 내가 쓰던 한국제 노트북은 몇 년째 멀쩡한데 중국제 랩톱을 샀던 친구는 일주일 만에 화면이 깨졌다는 경험담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인들은 중국 제품이 기초적인 성능은 갖추고 있어도 막상 사서 쓰다 보면 자잘한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건 너희가 너무 싸구려만 골라 샀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했지만 그 얘기를 듣던 독일인 크리스티안이 나도 중국의 최고가 모델이라고 해서 큰돈 들여 샀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결국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꾸 발끈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혁신을 이루는 나라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도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고 이제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미 실제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설득당할 리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 칭찬하며 저렴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이라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일부 문화만 얕게 따라할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논쟁들은 학교 안에서 점점 자주 벌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이 글로벌 기술 시장 동향이나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등을 발표하면 통계 자료에는 한국의 삼성, LG, SK 하이닉스 등이 일본과 미국, 유럽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중국 시장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통계일 것이다라며 합리화를 했습니다. 누가 중국 기업은 중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한국 기업은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말하면 저는 곧바로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결국 중국 기술이 근간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을 믿어주는 이들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는 사이 에콜트랑 내에서는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팀별 과제를 할 때마다 저는 가능한 한 중국 기술 사례를 연구해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이 앞서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 사례를 탐색해보면 엄청난 자료와 특허들이 쏟아질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중국 쪽 자료는 언어 장벽이 크고 게다가 실제 검증된 성능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대신 독일 사례나 한국 사례를 보자고 제안했죠. 한 번은 제가 무인 지하철 운행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베이징에서는 이미 무인 열차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이나 일본이 자랑하는 지하철 기술도 중국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프랑스 친구 장이 내가 지난번에 한국에 짧게 여행 갔는데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무인 운행 노선도 꽤 오래전부터 실제로 운영 중이더라. 베이징 지하철도 무인 운행을 시도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일부 구간만 완전 자동화고 나머지는 부분 수동이라고 들었는데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꾹 참으며 그건 베이징 지하철 초창기여서 그렇다. 조만간 완전히 개선될 거다라고 막연히 대응했지만 솔직히 아니한 태도였죠. 그러던 중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국 문화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 귀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참 자주 들려왔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산업부터 화장품이나 식음료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상당히 높아 보였죠. 저는 속으로 원래 중국 문화가 훨씬 더 깊고 다양하다. 한국은 일부 유행처럼 소비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세계적이다. 일본 브랜드가 예전엔 대단했지만 이젠 다 밀렸다고 말하면 저는 중국이 금방 따라잡을 거고 이미 따라잡았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학생들은 그런데 실제 제품, 품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고 물었고
저는 답변에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크리스티안과 스페인 출신 마르코, 이탈리아 출신 줄리아, 그리고 프랑스 친구 피에르까지. 우리는 여럿이 모여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자연스레 기술 얘기가 또 나왔는데 마르코가 최근에 내가 쓰던 중국제 스마트워치가 배터리 고장이 나서 일주일도 못 썼다. 반면 한국 브랜드 스마트워치는 몇 년 동안 문제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줄리아도 내 친구가 한국 브랜드 냉장고를 산 뒤 전기료도 줄고 소음도 거의 없어 만족한다는데 중국 브랜드 냉장고는 사자마자 문 고무 패킹이 문제여서 문을 꼭 잡고 닫아야 했다더라고 거들었어요. 저는 귀가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발끈했습니다. 그건 우연히 문제가 있는 제품을 샀을 뿐이야. 중국이 얼마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냉장고라고 했지만 그 부품은 다 중국에서 만든 거일 거다. 그러자 피에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조립이나 설계 기술을 누가 책임지는 거지? 왜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은 고장이 잘 안 나고 중국 제품은 망가질 확률이 높은 건가? 저는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자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나 철저한 관리가 쉽지 않을 뿐이라고 짜내듯 답했습니다. 그 테이블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중국도 대단하지라고 저를 달래주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근데 솔직히 한국게 더 좋더라, 중국제는 한두 번 쓰고 안 쓰게 되더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겨우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마다 삼성이니 LG니 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근데 중국이 중저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으니 양으로는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리미엄 시장과 중저가 시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하셨고, 학생들도 우리는 값이 좀 더 나가더라도 고품질을 선호한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훨씬 낫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얘기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만 바라보는 거지? 중국이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한 나라인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가전 박람회 이야기가 학교에 돌았습니다. 유럽 가전 박람회라는 큰 행사로 각국의 가전제품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보베르 교수님이 에콜트랑 학생들도 단체로 견학을 갈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 희망자는 신청하라고 공고를 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대규모 부스를 차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중국이 최고다라고 말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부스가 아무리 화려해봤자 중국 쪽이 훨씬 방대하고 세련된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결국 교수님과 학생 여러 명이 버스를 타고 가전 박람회장이 있는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다른 친구들에게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왕창 전시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한국보다 앞선 면모를 확인하게 될 거야. 너희도 가서 보면 깜짝 놀라겠지 하고 계속 떠벌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죠. 박람회장은 매우 넓고 수많은 부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가했는데 먼저 우리 일행은 독일 부스와 프랑스 부스를 쭉 둘러보고 나서 한국 기업들이 모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생각보다 꽤 컸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람만 많을 뿐이지 어디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생활가전을 스마트홈이라는 컨셉으로 연결해놓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까지 갖춘 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것저것 체험해보면서 이 정도면 집안일이 정말 편해지겠다고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옆에서 이건 중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아직 대규모 시범 운영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습니다. 한쪽 벽면에서는 초고화질 TV들이 주르륵 진열되어 있었는데 색감이 너무 생생하고 화질 개선 기능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리아가 우와, 이건 예술 작품 수준이네라고 감탄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도 이런 정도 해낼 수 있어.
오히려 가격 대비 스펙은 중국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틱틱댔습니다. 피에르는 그러면 중국 부스에 가서 직접 비교해보자고 했고, 저는 좋아. 거기 가면 이것보다 더 인상적인 신기술이 쏟아질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부스를 빠져나와 중간에 다른 국가들 소형 부스를 지나면서 드디어 중국 기업들이 모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부스 규모는 꽤 넓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봐라. 이렇게나 많은 중국 회사가 참여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눈길을 확 휘어잡는 혁신, 제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저가형 무선 이어폰이나 로봇 청소기,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은 종류가 다양했지만 정작 이거다 싶은 기술력을 뽐내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시험 부스 중 하나에서 최신 프로젝터를 작동시키다 화면이 꺼져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건 단지 설정 문제겠지 하고 얼버무렸지만 장이 시연 때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안정화가 덜 된 제품 아니야? 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폰 부스에 갔다가도 소리가 계속 끊긴다는 볼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한 직원은 곧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더군요. 저와 함께 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리 기대와 달리 이곳엔 참신한 게 없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면 모를까. 여긴 고급 라인이라고 해놓고 완성도가 부족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지?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한국 부스와 비교하겠냐고 라고 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제 장담과 달리 이렇다 할 대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해외 바이어들도 한국 테크놀로지 부스에서 본 완전 자동화와 인공지능 접목 가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며 중국 부스는 대체로 중저가 라인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줄리아와 피에르, 크리스티안, 장이 저에게 묻습니다. 마링, 왜 너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준 게 없었을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항변했습니다. 이건 일부 회사들만 참가한 거야. 제대로 된 대기업들은 중국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박람회에 나올 필요를 못 느꼈겠지. 그리고 중국은 규모가 커서 연구개발을 탄탄히 진행 중이니까 조만간 한국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거야. 그러자 피에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희망사항일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가 직접 본 현장에선 한국이 훨씬 잘했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박람회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중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내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자긍심도 들었고 어쩌면 한국이 생각보다 꽤 높은 단계에 올라섰나라는 생각도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계속 이번 박람회는 특별한 사례일 뿐 중국이 관심 없어서 참여 안 한 거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학교에서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저는 또 발끈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아시아 기술의 본사는 중국인데 말이지.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니 요즘 한국 반도체나 인공지능, 전자공학 분야가 뜨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한국은 사실상 중국 연구진의 결과물을 조금 수정해서 쓰고 있을 뿐인데 굳이 그 나라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차라리 중국 대도시로 직접 가서 원조를 배우지 그래라고 윽박질렀죠. 하지만 주변 반응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정작 중국 제품이나 중국 인프라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잖아. 우리가 이번에 박람회에서도 봤고 서로 써본 경험도 있는데 한국이 훨씬 안정적이고 혁신적이었어.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중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한국이 보여주는 건 결국 중국을 흉내낸 것.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싸움 직전까지 갔고 보베르 교수님이 중간에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학기가 끝날 무렵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품과 기술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신뢰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고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럴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중국을 베끼는 나라일 뿐이라는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링은 그냥 자국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애라는 평판이 생겨버린 듯했죠. 돌이켜보면 유럽 가전 박람회에서의 일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부스 따위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튼튼하고 고장도 잘 안 나는 제품들을 현장에서 보여주니 관람객들이 한결같이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 정작 중국 부스에서는 설익은 시연이나 저렴한 제품들만 가득하고 이렇다 할 눈부신 혁신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찬양하던 중국 최첨단 기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낀 패배감과 무기력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기숙사 방에서 짐을 싸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오다 보니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라는 자각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을 지니고 있고 빠른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아직 미개하다거나 한국이 중국 것을 전부 베껴간다는 식의 무조건적 비난은 이제 제 자신도 그 설득력을 확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한국을 칭송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우리 중국이 머지않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자존심과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프랑스 유학 생활 내내 맞닥뜨린 수많은 사례들이 말해주듯 지금 시점에서 유럽인들에게 압도적인 신뢰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제품과 뒤술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싸고 한국은 약간 비싸지만 내구성이 좋다는 공식이 제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굳어진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피에르가 나 한국 교환학생 신청했어. 이제 곧 떠날 예정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겉으로는 뭐 가봐야 별거 없을 거다. 중국이 훨씬 대단한데 왜 하필 한국이냐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해왔던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체험해보면 혹시 또 다른 진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대놓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 마링의 프랑스 유학 생활은 끝나갑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모든 아시아를 대표하고 한국은 아직 한참 뒤떨어진 미개한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정작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거의 정반대의 경험담과 자료를 들이대었고 가전제품 박람회 현장까지 직접 가보니 제 기대와 달리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중국이 나중에 다 뒤집을 수 있다고 고집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유럽인들에게는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 저를 조금씩 성장하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니까요. 아시아는 곧 중국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제 태도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언젠가 제가 다시 해외로 나가거나 혹은 중국 내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콜트랑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언젠가 중국이 너희가 그토록 칭찬하는 한국을 완전히 넘어서는 날이 오면 그때 모두의 시선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오기 전에 제 친구 피에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들고 돌아온다면 아마 저는 또 한 번 놀라거나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다시 힘을 모아 언젠가 진짜 세계 최고라는 칭호를 스스로 증명해내리라는 그 꿈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프랑스에서 보낸 한 학기에 대한 회고이자 이곳에서 경험한 한국 제품 vs 중국 제품 논쟁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 믿고 싶지만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제품은 한국제라는 사실이 자주 증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끄러운 순간을 몇 번이나 겪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 더 넓은 시야와 더욱 치열한 노력으로 진정한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날을 기다려야겠지요.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유럽으로 와서 봐라. 이번에는 중국이 진짜로 앞서 나갔다고 크게 외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